고은지에게 있어 서울의 새벽은 언제나 익숙한 고단함으로 시작되었다. 낡은 원룸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희미한 여명은 그녀의 지친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9살 딸. 혜은이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작은 손으로 꼭 쥐고 있는 고민형은 혜은이의 유일한 친구이자 은지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끈이었다. 혜은이의 앞날을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다. 그녀는 프리랜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비록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손에서 탄생하는 도면들은 늘 세밀하고 아름다웠다. 특히 공간 활용에 대한 뛰어난 감각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다. 그러나 이 작은 회사는 그녀의 재능을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사회 자체가 워킹맘, 그것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재능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도 몰랐다. 종종 그녀의 디자인이 팀장의 이름으로 보고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은연중에 배제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은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생활비와 혜은이의 학원비가 더 중요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쁘게 흘러갔다. 혜은이의 아침밥을 챙기고 학교 갈 준비를 시키고 자신은 급하게 빵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웠다. 현관문을 나서는 혜은이의 뒷모습에 손을 흔들어주며 은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늘도 힘내자, 은지야.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은지는 밀려있는 도면 작업에 몰두했다. 마감 기한이 임박한 프로젝트라 모두가 예민해져 있었다. 바로 그때 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퉁명스럽게 말했다. 고은지 씨, 잠깐 이리 와봐요. 파크그룹에서 온 자료인데 급하게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파크그룹은 아시죠? 이번에 우리 회사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야. 이번 건 틀어지면 우리 회사 망하는 건 한순간이야. 팀장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딱딱함과 함께 어떤 종류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파크그룹 이름만 들어도 국내 건설 및 부동산 업계의 거물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 이름만큼이나 좋지 않은 소문들도 무성했다. 특히 오너 일가의 방탕한 사생활과 불투명한 사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팀장이 건넨 서류를 받아들었다. 서류에는 파크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파크건설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오후 늦게 팀장은 은지에게 파크그룹 본사로 직접 찾아가 수정된 도면을 제출하고 실무자와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직원들은 다 바쁘고 고은지 씨가 제일 꼼꼼하니까. 그리고 이 프로젝트 우리 회사 미래가 달린 일이야. 실수하지 말고 잘하고 와. 팀장의 말은 칭찬 같았지만 은지는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아마도 다른 직원들은 이런 귀찮고 신경 쓰이는 일을 피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혹은 파크그룹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파크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다. 웅장하고 차가운 유리 외벽은 거대한 권력의 성체처럼 보였다. 은지는 왠지 모를 위압감에 휩싸였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회의실은 최고급 자재로만 꾸며져 있었고 그 공간 자체가 파크그룹의 막강한 부와 영향력을 과시하는 듯했다. 그녀를 맞이한 이는 파크건설의 실무자가 아닌 박선호 전무였다. 그는 파크그룹 오너의 조카이자 그룹 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박선호는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값비싼 수트 차림에 시계는 억대를 호가하는 명품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전부 소유한 듯한 거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등장은 은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실무자가 아닌 전무가 직접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아, 고은지 씨 맞죠? 앉으세요. 박선호는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은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불쾌했다. 은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도면을 펼쳤다.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지는 차분하게 도면에 변경된 부분들을 짚어가며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고 설명은 논리 정연했다. 그러나 박선호는 그녀의 설명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앉아 은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마치 그녀의 설명이 아닌 그녀 자신을 평가하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은지는 불쾌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설명이 끝났을 때 박선호는 갑자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고은지 씨, 아주 유능하시네요. 이런 인재가 왜 아직 그 작은 회사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의 칭찬은 칭찬이 아니었다. 오히려 비웃음에 가까웠다. 여기서 일하는 건 어때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은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회사에 만족합니다. 박선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그래, 나한테 거절하는 여자는 오랜만인데. 재밌네. 그는 몸을 일으켜 은지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은지를 덮쳤다. 하지만 내가 뭘 원하는지 알면 생각이 달라질걸. 은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다. 박선호는 능숙하게 문을 잠그고 회의실 안을 지배하는 묵직한 정적 속에서 은지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끝낼 수 있어. 아니면 당신의 그 작은 회사와 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감당할 수 있겠어. 그 순간 은지의 머릿속에는 혜은이의 해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녀는 속수무책이었다. 절망과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이 그녀를 짓눌렀다. 박선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협조해 줘서 고마워. 고은지 씨, 덕분에 일이 아주 순조로웠어.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물론 당신이 입을 다문다면 말이지.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어떤 악마와 마주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것 같았다. 하지만 절망의 나락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복수심, 그리고 정의에 대한 불타는 갈망이었다. 그녀는 박선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와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내 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반드시.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심장이 강렬하게 요동쳤다. 이 순간 고은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한 전사였다. 그리고 이 다짐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고은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듯했다. 그녀는 그날 밤 텅 빈 눈으로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았다. 흐느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몸은 끈적이는 오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더러웠고 마음은 칼날로 난자당한 듯 아팠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딸 혜운이가 있었다. 혜운이의 존재는 그녀를 절망의 심연에서 끌어올리는 유일한 빗줄기였다. 그녀는 혜운이를 위해 살아야 했다. 그리고 그녀를 이 지옥으로 몰아넣은 박선회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끔찍한 몸을 이끌고 겨우 일어났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낯선 사람 같았다. 부어오른 눈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깊은 상처.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경찰서를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박선호의 이름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냉담한 반응이었다. 담당 형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박선호 전무님이요. 파크그룹 박선호 전무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사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고은지 씨. 그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셨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뭔가 착각을 하신다거나. 은지는 형사의 태도에서 노골적인 불신을 읽었다. 아니, 불신이라기보다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무시였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당했습니다. 이 CCTV도 확인해 보세요. 회의실에 저랑 그 사람 단둘이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뒤적였다. CCTV는 본사보안팀에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함부로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 해도 그 시간대 회의실 사용 기록 같은 건 보통 다 개인적인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했으나 은지에게는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파크그룹의 힘이 경찰서 안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며칠 후 그녀의 회사는 파크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단지 내부 사정이라는 모호한 설명뿐이었다. 팀장은 그녀를 불러 불같이 화를 냈다. 고은지 씨, 도대체 파크그룹 가서 뭘 하고 온 거야? 우리 회사가 지금 당신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 사람들이 우리랑 손을 끊겠다고 하는 거야? 팀장의 비난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은지는 억울함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졸지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국 그 회사에서도 해고되었다. 졸지에 일자리마저 잃게 된 것이다. 혜은이의 학원비, 생활비, 밀린 방세, 모든 것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절망감이 다시 그녀를 덮쳐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절망은 분노의 불씨를 더욱 활활 타오르게 했다. 박선호, 그 이름 석자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은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짓밟힌 존엄성을 위해 싸울 것이었다. 그녀는 먼저 박선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은 물론 업계 사람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그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의 이름은 늘 화려한 파티, 사업 성공, 그리고 몇몇 여성 스캔들과 함께 언급되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비서들과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과거 사업 거래 내역, 그와 관련된 소송 기록, 그리고 심지어 그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들까지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어느 날 은지는 박선호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읽다가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5년 전 그가 연루되었던 작은 건설사 횡령 사건. 당시 박선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기사 말미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였으며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던 한 여성 직원이 갑자기 잠적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은지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박선호의 또 다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여성은 아마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을 것이었다. 그녀는 박선호에게 당한 것이 자신뿐이 아님을 직감했다. 분명 그녀처럼 힘없는 피해자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녀는 과거 박선호와 연루되었던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법원 기록, 언론 보도, 그리고 심지어 익명으로 올라온 온라인 게시글까지. 한편 김준우라는 인물이 서서히 은지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국내 IT 업계의 신성으로 떠오르는 넥서스 테크의 젊은 CEO였다. 탁월한 사업 수완과 혁신적인 비전으로 회사를 단숨에 업계 선두로 이끈 인물이었다. 그는 파크그룹과 최근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경쟁 관계에 있었다. 박선호가 그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준호는 우연히 은지의 해고 소식과 함께 파크그룹과의 계약 해지건을 접하게 되었다. 그의 비서실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은지의 이름과 함께 그녀의 특이한 이력을 언급했다. 고은지라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파크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는데 그 후로 파크그룹이 갑자기 우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이너도 해고됐고요. 준우는 뭔가 이상하다고 직감했다. 박선호의 지저분한 뒷소문은 익히 들어알고 있었다. 그는 은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박선호의 부도덕한 행위가 자신의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은지의 이야기가 그를 움직였을지도 몰랐다. 고작 작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이야기가 거대 그룹의 전무와 얽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준우의 이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했다. 준우의 정보망은 은지보다 훨씬 방대하고 정확했다. 그는 박선호가 은지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입수하게 되었다. 비록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정황상 충분히 개연성이 있었다. 준우는 분노를 느꼈다. 단순히 사업적 경쟁 상대를 넘어 박선호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이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은지는 매일 밤 혜은이가 잠든 후에 홀로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녀는 파크그룹의 재무제표, 이사회의 회의록, 그리고 박선호 개인의 자금 흐름까지 추적했다. 그녀의 탁월한 공간 지각 능력과 분석력은 방대한 자료 속에서 미세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데 빛을 발했다. 그녀는 박선호가 여객 회사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로비를 벌이며 심지어는 정관계 인사들과 은밀한 거래를 해왔다는 정황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연결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선호가 과거 자신과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들을 이용하고 버렸다는 소문,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이야기. 은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박선호는 악마였다. 그리고 그 악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왔다. 은지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선호의 악행을 멈추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선호의 약점을 파고들 방법을 모색했다. 그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박선호가 과거 연루되었던 횡령 사건의 증인이었던 여성 최유진이라는 이름에 주목했다. 그녀는 최유진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어렵게 얻은 단서는 최유진이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었다. 은지는 망설임 없이 요양병원을 찾아갔다. 최유진은 과거의 충격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녀는 은지를 경계했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유진의 옆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그녀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은지의 진심 어린 노력에 최유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최유진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박선호가 단순한 횡령을 넘어 그녀를 협박하고 강요하여 불법적인 문서들을 조작하게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과 정신적인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당시 임신 중이었고 박선호의 협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되자 박선호는 그녀를 철저히 버리고 심지어 그녀의 가족까지 위협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유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은지는 최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몸서리쳤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다. 그녀는 최유진의 이야기가 박선호의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은지는 최유진의 증언을 녹음하고 그녀의 병원 기록과 당시 사건 기록을 대조하며 증거를 보강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했다. 박선호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하고 공공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주로 사용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전략가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박선호를 무너뜨릴 거대한 그림이 서서히 완성되고 있었다. 고은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는 차가운 복수심과 함께 정의를 향한 불타는 열망이 자리 잡았다. 최유진의 증언은 그녀의 싸움에 결정적인 불씨를 지폈다. 박선호는 단순한 폭력범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유린하고 파괴해 온 악마였다. 은지는 이 악마를 세상에 드러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최유진의 증언을 녹음한 파일을 USB에 담아 철저히 숨겼다. 또한 최유진의 병원 기록과 과거 사건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며 증거의 신빙성을 높였다. 은지는 박선호의 거대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했다. 스마트폰은 꼭 필요한 통화에만 사용했고 메시지는 주로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았다. 자료 조사나 정보 수집은 공공도서관이나 PC방의 컴퓨터를 이용했고 현금 사용을 생활화하여 자신의 동선을 숨겼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한편 김준호는 박선호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 그의 정보팀은 박선호의 사업 관련 비리뿐만 아니라
그의 사생활에 대한 추악한 소문들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준우는 은지의 해고와 파크그룹과의 계약 해지 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의 비서실장이 보고한 은지의 이력과 그녀가 겪었을 법한 일들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은 준우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파크그룹의 사업 수주 비리 문제를 넘어 박선호의 인면수심한 행태에 깊은 분노를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준우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은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지시했다. 고은지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요. 그녀가 왜 해고되었는지, 그리고 파크그룹과의 계약이 왜 해지되었는지. 단순히 업무 능력 때문은 아닐 것 같아. 며칠 후 비서실장은 준우에게 한 통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은지가 파크그룹 본사에서 박선호 전무를 만난 날, 회의실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당시 보안팀 직원의 증언과 회의실 주변 CCTV 기록 분석을 통해 은지가 회의실을 나올 때의 표정과 행동이 극도로 불안정했다는 점을 포착했다. 또한 박선호가 그날 이후 해당 회의실에 CCTV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정황상 박선호 전무가 고은지 씨에게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준우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감히 이토록 파렴치한 짓을 하다니. 준우는 박선호의 만행이 자신의 사업 경쟁을 넘어선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린 행위임을 깨달았다. 그는 은지를 돕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사업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짓밟는 악을 응징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움직였다. 은지는 박선호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그가 매달 거액의 자금을 아트 갤러리라는 위장 회사를 통해 세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갤러리는 겉으로는 유명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박선호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은지는 갤러리 관련 서류들을 끈질기게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갤러리 대표가 박선호의 오랜 지인이자 과거부터 그의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되어 왔던 인물임을 밝혀냈다. 그녀는 박선호의 약점을 파고들 방법을 모색했다. 그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은지는 최유진의 증언과 박선호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증거를 종합하여 익명으로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특정 언론사의 탐사보도팀에 익명 제보를 보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언론사에서는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다. 파크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선뜻 나설 용기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일부 언론사는 박선호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거나 협박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좌절했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보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단순한 익명 제보가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언론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박선호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핵심 자료들을 선별하고 최유진의 증언 중 박선호의 만행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다시 제보를 준비했다. 그러던 중 은지는 우연히 한 카페에서 김준우와 마주쳤다. 준우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은지를 알아봤지만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고은지 씨, 맞으시죠? 준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은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낯이 익었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실례합니다만
누구시죠? 김준우입니다. 넥서스 테크의 김준우. 준우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은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넥서스 테크의 김준우라면 최근 IT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CEO가 아닌가. 그리고 파크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 아, 김준우 대표님, 저를 어떻게 아시죠? 은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준우는 미소 지었다. 파크그룹 관련해서 당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겪으신 일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은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사적인 일이 알려졌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지는 애써 모르는 척했다. 숨길 필요 없습니다. 박선호, 그 인간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비록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강의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에는 동정심과 함께 단단한 결의가 섞여 있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박선호를 무너뜨리는데 당신이 가진 힘이 필요합니다. 은지는 준우의 제안에 깊은 의심을 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친절을 의심하게 된 후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거짓이나 계산적인 의도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진심 어린 연민과 함께 강한 결의가 보였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박선호의 악행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다른 피해자들의 용기를 북돋을 겁니다. 우리는 박선호의 비자금 비리와 더불어 그의 추악한 사생활을 세상에 폭로해야 합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지는 망설였다.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혜은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리고 최유진의 망가진 삶이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준우라는 강력한 지원군이 생긴 것이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은지는 마지막으로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준우는 은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 역시 파크그룹의 부도덕한 방식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원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박선호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은지는 준우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최유진의 증언과 지금까지 자신이 모은 박선호의 비자금 관련 자료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준우는 은지의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분석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닌 이 싸움의 핵심 전략가였다.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팀입니다. 은지는 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다. 그 순간 은지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든든한 동맹을 얻은 것이었다. 이들의 연합은 박선호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위협이 될 것이었다. 이제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고은지와 김준우의 연합은 박선호에게 드리워진 강력한 그림자가 되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비밀리에 만나 박선호의 모든 약점과 비리를 파고들었다. 준우는 자신의 정보팀과 법률팀을 총동원하여 은지가 수집한 단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강했다. 그의 팀은 은지의 직관적인 통찰력을 바탕으로 박선호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실제 소유주를 밝혀내고 그를 통해
불법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은지는 박선호의 사생활, 특히 여성들과의 관계에 집중했다. 그녀는 박선호에게 당한 것이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최유진의 사례가 그 시작이었다. 은지는 최유진이 입원했던 요양병원의 의료 기록과 과거 진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박선호가 그녀에게 가했던 정신적, 육체적 학대의 흔적들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최유진이 과거 박선호의 비서로 일하며 그의 비자금 조성에 강제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준우의 법률팀은 최유진의 증언을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비록 최유진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진술이 가진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었다. 문제는 박선호 측이 최유진의 증언을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었다. 준우는 최유진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사설 경호원들을 배치하고 그녀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은지와 준우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큰 힘을 얻었다. 은지는 준우의 냉철한 판단력과 방대한 정보력에 감탄했고 준우는 은지의 끈기 있는 집념과 탁월한 분석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자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느끼는 동지로 발전했다. 특히 준우는 은지의 강인함과 딸 혜운이를 향한 지극한 모성에 매료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업적인 성공을 넘어선 따뜻하고 인간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박선호는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감지되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사소한 일들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그의 이름이 과거 비리 의혹과 함께 언급되는 빈도가 늘어났다. 그는 정보원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김준우와 넥서스 테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그는 은지의 존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에게 은지는 그저 짓밟아버린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박선호는 김준우의 움직임을 단순히 사업적 경쟁으로만 치부했다. 그는 넥서스 테크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에서 자신들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했다. 박선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준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넥서스 테크의 주가를 흔들고 그들의 협력사들을 이탈시키려 했다. 심지어 준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흠집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하지만 준우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박선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군. 역시 박선호는 권력과 협박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준우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는 박선호의 공격에 대비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더욱 견고히 하고 법률팀을 통해 모든 가능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은지는 박선호의 비자금 조성 방식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녀는 박선호의 아트 갤러리가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갤러리의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은지는 갤러리 직원 중 한 명이 과거 최유진과 친분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은지는 자신의 진심과 최유진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설명하며 그 직원의 양심에 호소했다. 결국 그 직원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갤러리의 회계 장부 사본과 박선호가 비자금 조성에 사용했던 위조 문서 일부를 은지에게 건네주었다. 이 증거들은 박선호가 오랫동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은지는 이 자료들을 준우에게 넘겼다.
준우는 자료들을 보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고은지 씨,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자료들은 박선호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은지와 준우는 박선호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언론과 사법기관에 동시에 증거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언론의 공론화를 통해 박선호가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여론을 형성해야 했다. 하지만 박선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은지와 준우의 연합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특히 은지가 자신에게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은지가 단순히 해고된 직원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려 하는 복수심에 불타는 인물임을 직감했다. 감히 그 천한 여자가 나를 건드려 박선호는 광분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은지와 준우의 약점을 찾아내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릴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은지의 딸, 혜은이가 그의 표적이 되었다. 그는 혜은이를 이용해 은지를 협박하고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혜은이를 학원에서 데리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목길에서 낯선 남자들이 은지를 가로막았다. 고은지 씨, 맛집 박선호 전무님이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들은 은지와 혜은이를 강제로 채 태우려 했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혜은이를 감싸 안으며 저항했다. 놔, 우리 딸에게 손대지 마.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혜은이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두려움에 떨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달려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남자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문이 열리고 준우와 그의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내렸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준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남자들은 준우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다. 준우의 경호원들과 남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은지는 혜은이를 꼭 안은 채 준우의 뒤에 숨었다. 그녀는 준우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짧지만 격렬한 싸움 끝에 남자들은 준우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다. 준우는 남자들을 향해 싸늘하게 경고했다. 박선호에게 전해 다시는 이런 비겁한 짓 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건드린 건 단순한 여자가 아니야. 이제부터 지옥을 맛보게 될 테니까. 준우는 은지와 혜은이를 자신의 채 태우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혜은이는 충격으로 인해 계속해서 흐느꼈다. 은지는 혜은이를 다독이며 준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김준우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준우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혜은이는 무사합니다. 이제 박선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그를 완전히 끝장낼 겁니다. 그날 밤 은지는 혜은이를 재운 후 준우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박선호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위험한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은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혜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뒤흔들 충격적인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박선호의 비자금 조성 관련 서류와 최유진의 증언이 주요 언론사를 통해 대서특필된 것이었다. 기사들은 박선호가 수년간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관계 로비 및 사적인 유흥에 사용했으며 심지어는 약자들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특히 최유진의 녹음된 증언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는 준우와 은지가 박선호에게 날린 첫 번째 강력한 일격이었다. 이제 박선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대한민국 전역은 박선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보도들로 들끓었다. 아침 뉴스부터 저녁 심야 토론 프로그램까지 모든 언론 매체는 박선호와 파크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국민들은 거대 기업의 오너 일가가 저지른 파렴치한 행각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특히 박선호가 힘없는 여성을 유린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했다는 사실은 공분을 샀다. 은지와 준우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증거들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검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박선호에 대한 정역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의 자택과 파크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박선호의 새로운 비리 혐의들이 보도되었고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국민 역적의 대명사가 되었다. 박선호는 자신을 둘러싼 여론의 파도에 당황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돈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박선호는 즉시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법적 방어에 나섰다. 그의 변호인단은 여론을 조작하고 증거를 왜곡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들은 은지와 최유진의 증언을 개인의 원한에 의한 허위 진술로 몰아갔고 박선호의 비자금 혐의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회계 처리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은지의 과거 사생활까지 들추며 그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그 여자는 과거에도 남자 관계가 복잡했고 금전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박선호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은지는 이들의 파렴치한 공격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준우의 지원 아래 흔들리지 않았다. 준우는 박선호 측의 모든 방역에 대비했다. 그의 법률팀은 은지의 사생활 공격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했고 박선호 측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시도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준우는 은지에게 말했다. 고은지 씨,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막아 드리겠습니다. 은지는 준우의 말에 큰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준우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흔들림 없이 법정 싸움에 임할 수 있었다. 재판은 예상대로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박선호 측 변호인단은 온갖 교묘한 논리로 은지와 최유진의 증언을 반박했고 수많은 증인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하여 유리한 진술을 유도했다. 첫 번째 공판에서 은지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다. 은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은 박선호를 향했다. 박선호는 법정에서도 여유롭고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의 비릿한 미소를 보자 은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다시 치솟았다. 증인은 피고인 박선호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은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다시금 그녀를 덮쳐왔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억누르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날의 모든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선호가 자신에게 가했던 폭력과 협박, 그리고 딸 혜은이를 이용해 위협했던 사실까지 낱낱이 밝혔다. 박선호 측 변호인은 은지의 진술이 끝나자마자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증인, 당신은 현재 직업이 없는 프리랜서에 불과합니다. 혹시 이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의도는 없습니까? 아니면 김준우 대표와의 관계를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은지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변호인을 노려보았다. 저는 돈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저의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권력으로 저의 삶을 짓밟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삶도 파괴했습니다. 은지의 진심 어린 외침은 법정 안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박선호는 은지의 말에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놀란 듯했다. 다음 증인으로 최유진이 출석했다. 최유진은 은지의 도움으로 많이 회복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박선호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박선호가 자신에게 가했던 협박과 불법적인 문서 조작 강요에 대해 진술했다. 그녀의 진술은 박선호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박선호 측 변호인은 최유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하려 했지만 준우의 법률팀은 최유진의 의료 기록과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며 그녀의 증언에 힘을 실었다. 재판은 팽팽하게 이어졌다. 박선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증인들을 협박하고 위증을 강요하는 등 온갖 추악한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은지와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박선호의 모든 수에 맞서 싸웠다. 준호는 박선호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그가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을 관리하는 스위스 비밀 은행 계좌를 찾아냈다. 이 계좌는 박선호가 과거 빼돌린 기업 자금과 정관계 로비 자금이 흘러 들어간 통로였다. 준호는 해킹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 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고 그 안에 담긴 막대한 금액과 수상한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증거는 박선호의 모든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또한 준우는 박선호가 자신의 사업 경쟁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협박했던 증거들도 공개했다. 이는 박선호의 권력 남용과 비도덕적인 사업 행태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박선호는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되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박선호는 점차 궁지에 몰렸다. 그의 변호인단조차 더 이상 그를 변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언론은 박선호의 추악한 진실을 더욱 가혹하게 파헤쳤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파크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이름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마침내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은지는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박선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피고인 박선호는 저의 삶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용기 있는 증언이 박선호와 같은 악마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약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저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지의 마지막 진술은 법정 안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랜 고통을 이겨낸 강인함과 정의를 향한 흔들림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판사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 안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박선호는 굳은 얼굴로 판사를 응시했다. 은지는 눈을 감고 지난날의 고통과 싸움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의 입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피고인 박선호는 권력을 남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으며 기업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불법 로비에 사용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선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땅땅땅.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은지의 귀에는 마치 정의가 승리했음을 알리는 우렁찬 승정아처럼 들렸다. 박선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돈과 권력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변호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은지는 눈을 떴다. 박선호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오만하고 위협적이지 않았다. 마치 날개가 꺾인 새처럼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은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통과 싸움을 이겨낸 후에 찾아온 해방감,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은지를 향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은 그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고은지 씨,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은지는 기자들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싸움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많은 분들, 그리고 정의를 믿는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특히 김준우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김준우는 은지의 어깨를 살며시 토닥였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격려와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권력과 부를 남용하여 약자를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박선호의 구속은 파크그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의 부재로 인해 그룹의 사업은 큰 혼란에 빠졌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박선호와 연루되었던 비리 인사들도 줄줄이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그의 추악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파크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최유진은 판결 소식을 듣고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은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고은지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지는 최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낸 겁니다. 이제 유진 씨는 자유입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최유진은 은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은지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은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혜은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그녀는 강인함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김준우와 은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준우는 은지의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딸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은지의 곁에서 그녀를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적 파트너십을 넘어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고 존경하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다. 어느 날 저녁, 준우는 은지를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분위기 좋은 창가 자리에 앉아
준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고은지 씨, 아니, 은지 씨,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저 사업적인 문제로 얽힌 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당신의 강인함과 지혜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은지는 준우의 고백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백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 역시 준우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든든한 존재였고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준 따뜻한 사람이었다. 준우 씨, 저도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 씨, 제가 혜은이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되어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준우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은지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우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서막이었다. 준우는 혜은이에게 따뜻한 아빠가 되어주었고 혜은이는 준우를 친아빠처럼 따랐다. 세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소풍을 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은지의 얼굴에는 다시 밝은 미소가 피어났다. 한편 박선호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과거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차가운 감방에서 그는 홀로 남겨진 채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곱씹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그는 은지라는 평범한 여성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너무나도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고은지의 삶은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 박선호의 몰락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과거의 사슬을 끊어낼 자유를 선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매일 아침 혜은이의 밝은 웃음소리와 김준우의 따뜻한 눈빛은 그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피어났다. 준우는 약속대로 혜은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었다. 그는 혜은이와 함께 놀아주고 학교 숙제를 도와주었으며 매일 밤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혜은이는 준우를 진심으로 따랐고 그를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세 사람은 주말마다 공원으로 소풍을 가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갔다. 준우는 고은지에게 더할 나위 없는 남편이자 혜은이에게는 든든한 아빠였다. 은지는 다시금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우의 넥서스 테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그녀의 탁월한 공간 지각 능력과 창의적인 디자인 감각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개발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녀는 빠르게 핵심 인재로 성장했고 동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았다. 더 이상 그녀의 재능이 부당하게 평가절하되거나 가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이 현실로 구현되는 것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과거의 아픔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은 물론이었다. 언론은 박선호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고은지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여성 인권 단체들은 그녀를 강연자로 초청하기도 했다.
은지는 강단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세상의 모든 피해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박선호는 교도소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가 과거 저지른 모든 악행들은 수감 생활 내내 그를 옥죄었다. 과거의 화려했던 삶은 꿈처럼 멀어져 버렸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오만함은 철저히 부서졌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차가운 감방 안에서 홀로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몸부림쳤다. 그의 이름은 이제 추악한 범죄와 권력 남용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은지라는 한 여성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너무나도 처절하게 치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은지는 자신의 이름을 건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해운 스튜디오라는 이름은 그녀의 딸에 대한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준우는 그녀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나은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은지는 이제 단순한 건축 디자이너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파크그룹의 몰락과 새로운 경영진의 등장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왔다. 혜은이는 무릎에 앉아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은지는 혜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그녀의 삶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 은지는 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극적이었지만 이제는 잔잔하고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했다. 은지는 박선호가 그녀의 삶을 파괴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로 인해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을 찾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었고 사랑받는 아내이자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겪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고통을 이겨낸 용기, 그리고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고은지는 단순히 박선호를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